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설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안동권시 종가 집안의 3대 독자 며느리입니다. 동시에 해병대 사령부 소속 여군 장교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이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여겨집니다. 여자가 군복 입고 집안 망신만 시킨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었죠. 윤설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해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한기 훈련을 이틀 앞둔 저녁, 윤설이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짐을 챙기고 출발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죠. 평소라면 조용히 들어가 인사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다는 신호였죠. 윤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또 시작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사를 하지 않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윤설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윤설이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누군가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훈련 간다며?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또 빠지겠네. 3대 독자 집안 며느리가 제사도 못 챙기면 어떡하나. 윤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 일정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요. 어쩔 수 없다고? 고모가 비웃듯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군대를 그만두면 되지 않나? 시집 와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무슨 여자가 군복 입고 돌아다니나.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여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작년에 큰아버지 사업도 망했고 올해는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이게 다 애군 아니겠나. 집안 어른들 말씀 안 듣고 제 멋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윤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사업이 망한 건 경영 실패 때문이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건 노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말대꾸한다고 더 큰 질책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싸줄 생각은 없어 보였죠. 창밖을 바라보는 그 표정에는 무관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홀로 친척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생각한다면 군대 따위는 당장 그만둬야 해. 큰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 무슨 여군 며느리가 말이 되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하나. 고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결국 이혼밖에 답이 없을 거야. 윤설이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죠.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설이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었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친척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윤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짐 정리해라. 시아버지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윤설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었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변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부대로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혹한기 훈련은 연기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짐을 쌌죠.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군복.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듣고 비웃을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죠. 가방을 메고 나올 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저런 애는 군에서도 문제아일 거야. 어디 가도 똑같을 거라고. 성격이 저 모양이니까 시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지. 윤설이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새벽 오전 5시 혹한기 훈련 집결. 윤설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혹한기 훈련장입니다. 거기선 눈물 따위 사치니까요. 혹한기 훈련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었죠.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설이는 군복을 단단히 여미고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시댁에서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군인으로서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훈련장에는 이미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도열한 모습은 장관이었죠. 윤설이는 사령부 간부로서 훈련 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해병대 중령 박도훈이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부터 윤설인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던 인물이었죠. 여군 주제에 말이 많다. 사령부 분위기 흐린다. 위에서 누가 봐주나 보지? 그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윤설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지냈지만 박도훈의 적개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설인 소령? 박도훈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설이는 경례를 올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 중령님. 박도훈은 천천히 윤설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혹한기 훈련에 여군이 뭔 도움이 되나? 박도훈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령부에서 편하게 앉아 서류나 처리하지. 여기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윤설이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훈련 보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명령? 박도훈이 비웃었습니다. 명령은 무슨? 군인 흉내는 그만 내고 나가라.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병사들 사이에서 미세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계급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중령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죠. 여자가 군복 입고 집안 망신만 시킨다. 저런 애는 군에서도 문제아일 거야.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이는 고개를 들고 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도훈은 윤설인의 눈빛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눈빛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는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입에 물고 불을 붙였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으니까요. 해병대가 어떤 조직인지 몸으로 좀 배워야지. 박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병사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시가를 윤설인의 이마에 찢었습니다. 으윽! 윤설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부가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설인의 이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뇌가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설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경례 자세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박도훈은 시가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윤설인의 이마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피가 약간 배어 나왔습니다. 박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이게 해병대야. 알겠나?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게 전부였죠.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병사들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이게 군대였습니다. 계급 앞에서는 정의도 양심도 무력했습니다. 그 순간 윤설인의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한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병사들 틈에 섞여 있던 남자였죠. 그는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박도훈이 시가를 윤설인의 이마에 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접 개입 금지, 절대 노출 금지. 그게 명령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비상연락망 체계에 접속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의도한 건 단순 보고였습니다. 상부에 알리고 지시를 받으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혹한기 훈련 지역은 특수구역이었습니다. 민간인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최고 보안 등급. 이런 지역에서 비상연락망이 작동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최상위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확인도 제가도 필요 없이 말이죠. 통신기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진돗개 하나.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코드를 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설인을 뒤에서 지켜보던 남자는 기밀 보좌관이었습니다. 정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군번도 소속도 심지어 이름조차 공식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윤설인의 뒤를 따라다니며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특급 명령으로 배치된 인물이었죠.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직접 개입 금지, 절대 노출 금지, 오직 관찰과 보고만 할 것. 윤설인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보좌관은 지난 몇 달간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윤설인이 시댁에서 모욕당할 때도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가가 이마에 닿는 순간 보좌관의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저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이었고 인권 유린이었으며 군기문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신체 상해가 가해졌다는 사실이었죠. 보좌관은 재빨리 암호화된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일반 보고, 2단계는 긴급 상황, 3단계는 생명 위협. 보좌관은 2단계를 선택했습니다. 폭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통신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특수구역 감지, 자동 등급 상향. 보좌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한기 훈련장은 최고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민간인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외부 차단. 이런 구역에서 비상 연락망이 작동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최상위 등급인 3단계로 전환됩니다. 확인도 제가도 필요 없이 말이죠.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진돗개 하나. 보좌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코드는 보고도 확인도 제가도 필요 없는 최상위 비상사태였습니다. 합참의장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만 발령되는 코드였죠. 한번 발령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모든 관련 인원이 즉시 소집되며 모든 권한이 동원됩니다. 보좌관은 통신기를 꺼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죠. 동시에 여러 곳으로 신호가 발송되었습니다. 합참의장실, 각군 사령부, 그리고 특정 인물들에게 말이죠. 보좌관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을 어겼습니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작동시켰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설인의 이마에 찍힌 화상 자국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저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합참의장실. 시아버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들과 국방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진지했고 안건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전화기는 비상연락망 전용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한 전화였죠. 그게 지금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합참의장, 코드 진돗개 하나 발령, 혹한기 훈련장, 대상 윤설인 소령, 폭행 및 상해 확인.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손댔나? 회의실 안의 참모총장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합참의장의 표정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또 다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은색이었죠. 암호화된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고모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움직여라. 전화 너머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시아버지는 전화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중단한다. 지금부터 모든 일정은 취소다. 의장님, 무슨 일입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남겼죠. 해병대 사령부에 연락해라. 혹한기 훈련장, 지금 당장. 시아버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 순간 전국 각지에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장군들, 모두 여성.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 별을 합치면 13개. 그들은 전화를 받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울렸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날아올랐죠. 목적지는 하나, 혹한기 훈련장이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박도훈은 여전히 시가를 피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병사들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이마의 화상을 손으로 감싼 채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훈련장 한쪽에 있던 통신병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령님, 통신이 안 됩니다. 박도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전 채널이 두절됐습니다. 사령부와도 본부와도 연결이 안 됩니다. 통신병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박도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비 점검 안 했나? 다시 해봐. 통신병은 재빨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비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널이 차단됐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차단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박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헬기였습니다. 처음엔 한 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죠. 하나, 둘, 셋, 5대의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훈련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훈련 계획에 헬기 투입은 없었는데 다른 간부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박도훈도 당황했습니다. 헬기 5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말이죠. 누가 헬기를 불렀나? 확인해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헬기들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착륙 지점을 찾기 시작했죠.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눈이 날리고 병사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헬기 소음이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회전 날개가 천천히 멈추더니 문이 열렸죠.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어깨에는 별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소장이었죠. 뒤이어 2번째, 3번째 헬기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여성 장군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별이 2개, 3개 달린 장군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였죠.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도훈은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병대 중령 박도훈입니다. 하지만 장군들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도훈을 지나쳐 윤설인 앞으로 걸어갔죠. 가장 앞에 선 소장이 윤설인의 이마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했나?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긴장 때문이었죠. 소장은 윤설이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례 풀어. 지금은 치료가 먼저야. 윤설이는 그제야 팔을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죠. 소장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의무병. 헬기에서 의무병이 뛰어내렸습니다. 구급 가방을 들고 윤설인에게 달려왔죠. 이마의 화상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시가 화상입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은 박도훈을 돌아봤습니다. 중령. 박도훈은 경직된 자세로 섰습니다. 예, 소장님. 이 장교에게 손댔나? 소장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박도훈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주변에는 수십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목격자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박도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답해. 소장의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훈련 중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박도훈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기강. 그녀는 천천히 박도훈 앞으로 걸어갔죠. 시가를 사람 이마에 지지르는 게 기강인가? 박도훈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뭔가? 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가 멈추더니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군복에는 별이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장이었죠. 병사들은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장이 나타났다는 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죠. 대장은 훈련장을 둘러보더니 윤설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의무병이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도훈을 돌아봤죠. 중령. 대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 대장님. 박도훈은 최대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다. 대장의 선언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박도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대장님, 그게 무슨... 입 닥쳐. 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헌병대가 올 때까지 거기 서 있어. 훈련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령이 현장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대형 헬기였죠. 누가 오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헬기가 착륙하기 전부터 훈련장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차려 자세로 굳어 있었고 간부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직접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혹한기 훈련장에 말이죠.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강한 바람이 다시 한번 훈련장을 휩쓸었죠. 눈이 사방으로 날렸고 병사들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고 회전 날개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에는 별이 4개, 합참의장의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차렷. 대장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가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는 광경은 장관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려 곧장 윤서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의무병은 여전히 윤서린의 이마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감싸는 중이었죠. 윤서린은 통증을 참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의무병이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소령님.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윤서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서린의 이마에 감긴 거즈를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프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시아버지는 윤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윤서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는 언제나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죠. 그런 시아버지가 지금 손을 잡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윤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다. 윤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도훈을 돌아봤죠. 박도훈은 여전히 차려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박도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주변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죠.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중령.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예, 의장님. 박도훈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저 장교에게 뭘 했나? 시아버지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박도훈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시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그 순간 훈련장 입구로 차량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헌병들은 재빨리 박도훈 주변을 둘러쌌죠.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도훈 중령,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의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박도훈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체포였고 조사였으며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일이었죠.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장님, 저는 그저 박도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입 닥쳐.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재판에서 해. 헌병들이 박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박도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합참의장 앞에서 저항한다는 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박도훈이 끌려가는 동안 시아버지는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인원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 간부들 모두가 시아버지를 주목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동등하다. 누구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가 없다. 그게 훈련이든 기강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죠. 특히 시아버지는 윤서린을 돌아봤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시아버지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일을 똑똑히 기억해라.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건 명령이다. 예.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훈련장을 가득 채웠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윤설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의무병이 치료를 마친 상태였죠. 윤설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시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윤설이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죠. 시아버지는 윤설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훈련이 윤설인이 말했습니다. 훈련은 중단됐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건강이다. 윤설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단호함과 동시에 걱정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윤설인을 부축하며 헬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보좌관이 조용히 나타났죠. 그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모든 정황이 기록된 서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좌관을 바라봤습니다. 수고했다.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때 움직여줘서 다행이다. 헬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마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윤설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끔씩 윤설인을 힐끗 쳐다봤죠.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장님, 윤설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윤설인의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요. 시아버지는 윤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넌 며느리가 아니야. 윤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며느리이기도 하지.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넌 군인이야. 대한민국 해병대 소령이지. 내가 지켜야 할 부하이기도 하고. 윤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집안에서 너한테 한 말들 나도 다 알고 있어.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가 군복 입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말들 말이야. 윤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고 집안 어른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의장님 윤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며느리로서도 최선을 다했어. 잘못한 건 너를 지켜주지 못한 나야. 윤설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를 녹여냈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들것과 응급 장비를 준비한 채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윤서린을 부축하며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소령님,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윤서린을 안내했습니다. 윤서린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이마의 화상을 정밀하게 검사했죠. 거즈를 풀고 상처를 살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을 재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등도 화상입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시아버지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옆에 서 있었죠. 보좌관은 태블릿을 들고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정리됐나?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박도훈 중령은 헌병대에 인계됐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른 가해자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도훈 외에 직접적인 가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인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히 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해.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시아버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치료를 권합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령님 몸에서 오래된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팔과 다리 그리고 등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은 흔적이에요. 시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도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서린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진 찍어서 기록해 두세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 증거로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새 거즈가 이마에 감겨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린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윤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아팠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울어도 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윤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댁에서의 모욕, 부대에서의 괴롭힘,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시아버지는 윤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윤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은 전해졌죠. 시아버지는 윤서린이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때때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닌 한 사람의 시아버지로서 말이죠. 한참 후 윤서린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저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휴가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야. 하지만 명령이야.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아버지로서 하는 말이야. 윤설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집안 문제도 내가 정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죠. 시아버지는 윤설이네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푹 쉬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윤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시아버지는 집안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장소는 종갓집 대청마루였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윤설인을 몰아세웠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전처럼 여유롭거나 거만하지 않았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소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평소 집안 모임에서는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의 위엄을 그대로 드러낸 차림이었습니다. 다들 왔습니까? 시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형님. 큰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죠. 그 눈빛에는 차가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윤설인에 관한 일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윤설인이 쫓겨나다시피 나간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죠. 며칠 전 며느리는 혹한기 훈련장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시가로 이마를 찢었죠. 이 등도 화상입니다. 고모가 입을 열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며느리는 지난 몇 달간 부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편견, 여군은 실력이 없다는 차별, 그런 것들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집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 여자가 군복 입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애군을 끌고 왔다고 큰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형님, 그건 닥치십시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며느리한테 한 말들이 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당한 모욕이 부대에서도 이어졌죠. 결국 며느리는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저는 합참의장입니다. 이 나라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 며느리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며느리를 내몰 때도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며느리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모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며느리를 힘들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모가 반발했습니다. 오라버니, 하지만 집안 체면이. 체면?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집안에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고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령입니다. 시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죠. 그런 사람을 집안에서 애군이라고 부르고 쫓아낸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전통?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전통이 사람을 짓밟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전통이라면 바꿔야죠. 시아버지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죠.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직업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며느리가 부대 일정 때문에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셋째,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분은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3대 독자 종갓집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였죠.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형님. 큰아버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좋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를 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이 집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십시오. 시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죠. 참 한 가지 더.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 며느리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고모만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반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설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마의 화상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거즈를 감고 있었죠.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윤설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가 자신이 견뎌낸 시간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직접 윤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군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이었죠. 운전석에 앉아 윤설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윤설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시아버지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설이는 긴장했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안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차가 종갓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시어머니 모두가 윤서린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서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부축했죠. 큰아버지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서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용서해주게. 윤서린은 놀라 큰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작은아버지도 나섰습니다. 나도 미안해. 며느리한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하네. 고모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나쳤어. 미안해. 시어머니는 윤서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서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우리야. 시아버지가 윤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집이니까. 윤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윤서린을 앉혔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해. 윤서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더 이상 냉대나 비난은 없었습니다. 대신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대 일정 때문에 집안 행사에 못 와도 이해할게. 군인으로서 임무가 우선이니까.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몰랐어. 군인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말이야. 고모도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내가 편견이 있었어. 여군도 군인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말이야. 윤서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다음 주부터 부대 복귀해도 되겠나? 예. 윤서린이 대답했습니다. 복귀하고 싶습니다. 좋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먼저야.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서린은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박도훈 중령이 체포된 이후 사령부 전체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괴롭힘, 차별, 폭력에 연루된 간부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서린이 사령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에는 존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윤서린은 경례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윤서린을 맞이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한중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윤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에요. 중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린은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카드를 열어보니 동료들의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소령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소령님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윤서린은 카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했죠. 그날 오후 사령부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가 모였습니다. 새 사령관은 여성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죠.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김미정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령부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군인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장이 윤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모두 동등한 군인입니다. 윤서린은 중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중장이 미소를 지었죠. 회의가 끝난 후 윤서린은 사령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바람이 불었고 윤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부대에서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서린은 이마의 거즈를 살짝 만졌습니다. 곧 벗을 수 있을 거였죠. 흉터는 남겠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며느리,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가족 모임이다. 윤서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의장님.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해병대 사령부에는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울리면 누구도 숨지 못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윤서린은 다시 군복을 바르게 입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한 군인이었고 자랑스러운 며느리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이전과 같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울린 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린이 있었습니다.